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시장이 알려주는 매매 타이밍을 포착하는 주식 신호등 최진혁 대표입니다. 어, 한 주 동안도 잘 지내셨습니까? 어, 제가 지난주에 준비된 내용들이 상당히 이제 많이 있었는데 시간 관계상 다 못한 부분이 있어갖고 이번 주 영상은 일단 그 부분을 먼저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리면서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난주에 어,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려고 하다가 시간 관계상 이제 다 못했는데 여기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일단 한미 금리 차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미 금리 차가 지금 현재 22년 만에 최대로 벌어져 있습니다. 한미 간 금리 차가 22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벌어지면서 한국은행도 금리 결정에 고심이 깊어진 상황이다. 자, 이창용 총재님께서 계속해서 이제 뭐 금리 인상을 하면서 하는 얘기가 미국 연준에서 금리 인상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를 면밀하게 체크하면서 좀 거기에 맞춰서 발맞춰서 진행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계속했는데 생각보다 이 미국의 보폭이 너무 이제 좀 큰 거죠. 너무 크고 이제 뭐 계속 자이언트 스텝을 4번이나 하고 최근에도 0.5%를 올리면서 금리가 4.5나 돼 버린 상황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3.25인데 그걸 이제 뭐 4%, 4.5% 이렇게 따라가자니 지금 우리나라의 부채는 예, 정말 엄청난 상황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미국보다 우리나라의 물가 상승률이 뭐 미국이 이제 한창 많이 올랐을 때 뭐 9% 이상 나온 적도 있고 지금도 이제 7% 정도인데 우리나라의 물가 상승률은 그렇게까지 높지는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뭐 완벽하게 우리나라가 뭐 예전처럼 금리가 미국보다 더 높아야 된다 이런 부분은 아니기는 하나 그래도 한미 금리 차가 지금 현재 1% 이상 벌어져 있다는 거는 약간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어쨌든 자본의 해외 유출, 외환 시장의 타격을 막기 위해서는 금리 인상 기조를 계속 유지해야 하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제가 방금 설명해 드린 뭐 부채가 많다라든지 아니면은 가뜩이나 1%대의 저성장이 2023년에 예상되는 가운데 경기 침체를 심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고심이 좀 깊어진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림을 좀 준비했는데요. 미국 빅스텝에 최근에 빅스텝을 했으니까 빅스텝의 자본 유출 우려가 커진 한국 이래서 한국 그 미국 기준금리 추이를 보면은 한국이 이제 그 계속해서 이제 2020년 3월부터 그다음에 한 6월에서 7월 정도 되네요. 이때까지는 더 높았습니다. 한국의 기준금리가. 물론 이제 이 시점에서 조금 낮긴 했습니다만 좀 높았고 최근에 이제 금리의 역전이 일어났고 지금 그 격차가 서서히 벌어지기 시작하면서 1.25%까지 현재 난 상태입니다. 최종 지금 현재까지 보면 4.25에서 4.5 금리 상단 기준으로 따지면 4.5 그리고 우리나라가 3.25이기 때문에 1.25%나 차이가 나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래서 연준이 긴축 기조를 재확인했습니다. 지난주에 설명해 드린 것처럼 연준은 계속해서 긴축을 할 거고 2023년에도 금리 인하의 계획이 전혀 없다라고 매파적인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는 가운데 다음 달 13일에 금융통화위원회 결정 그러니까 1월 13일에 우리나라 이제 금통위에서 또 우리나라 금리를 얼마나 올릴 것이냐에 대한 얘기를 나눌 것인데 현재 국내 금리가 3.25이고 보통 이제 시장에서는 다음 달 회의에서 0.25% 오르면서 지난달 금통위에서 위원들이 제시했던 최종금리 상단인 3.5%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최종금리라는 거는 이제 올해 금리가 아니라 이제 금리 인상기의 최종금리를 말하는 건데요. 미국에서 4%대의 최종금리가 최근 들어서 12월 FOMC를 통해서 5.1%까지 올라간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이창용 총재가 이 부분을 좀 이제 고심을 해서 3.5%가 이제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이제 최종 금리 수준이 3.5%이 부분이 정책 약속이 아니다. 경제 상황에 따라 변경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이제
20일에 인터뷰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전에 보면은 제가 이제 여기까지 설명해 드렸고, 어쨌든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차가 1.25포인트, 2.25%포인트로 커졌고, 이 부분은 2000년 10월 이후 22년 만이라고 합니다. 뭐 어쨌든 간에 이제 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님께서 향후 주국의 물가라든지 경기 둔화의 흐름, 통화 긴축 속도 이런 부분에 대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다라고 했는데, 이 때문에 국내 기준금리 최종 상단이 3.5%를 넘어설 수 있다는 전망이 고개를 들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제 이날 그 이후에 이총재님께서 어, 금통위 당시 11월 금통위 당시 다수의 금통위원이 이번 금리 인상 기에서 최종금리 수준을 3.5%를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이는 시장과 소통을 위한 것이었지 정책 약속이 아니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말은 방금 전에 제가 여러분께 설명해 드린 것처럼 3.5%의 상단으로 3.5%보다 더 갈 수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다음 달에 열리는 그 금통위에서 0.5%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다시 빅스텝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0.25를 올리지만 베이비 스텝을 하지만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베이비 스텝 내지 빅 스텝을, 사실 뭐 베이비 스텝을 하다 빅 스텝을 하면 안 되겠죠. 근데 베이비 스텝 0.25를 지속적으로 하면서 미국의 그 기준 금리의 상단을 어느 정도 이제 좀 맞춰 가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과거에 이창용 총재가 1% 정도의 그 차이, 이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우리가 좀 커버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1.25니까 향후에 이제 미국에서 5.25 정도가 지금 현재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상하는 기준금리의 상단이거든요. 지금 현재. 그러면 5.25까지 간다고 하면은 우리의 금리도 4.25가 된다는 얘기죠. 만약에 1% 내외로 유지한다고 하면요. 그러면 4.25가 되려면 지금보다 1%나 올려야 되는데, 이 부분을 과연 어떤 식으로 그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이제 책정을 할지, 또 너무 적게 해버리면 기준금리 차이가 1.5% 이상이 나게 되니까,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 되면은 자, 한미 금리 역전이 좀 큰 폭으로 발생을 하게 됐을 때 일반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일반적으로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첫 번째로는 국내에 머무는 외국인들의 투자 자금이 기축통화인 달러로 몰려들게 되겠죠.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의 기준금리가 3.5고 미국 기준금리가 4.5,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3.5, 만약에 3.5가 최종적으로 확정된다고 치면요. 근데 미국 기준금리가 5% 이상이 된다 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같은 신흥국에다가 투자를 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해외 자금이 이탈할 가능성이 현실화될 수 있고요. 그리고 원화를 달러로 바꾸려는 수요가 증가하겠죠. 금리가 이렇게 다르니까, 네, 금리가 다르고 더 높다라고 하면은 원화 가치가 떨어지게 되고요. 당연히 떨어지게 되겠죠. 원달러 환율의 급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기준금리가 높아진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그 기준금리가 책정된 국가의 그 통화의 가치가 상승한다는 얘기죠. 이 돈을 뭐 은행에다 맡겨 놓으면은 내가 금리를 이 정도를 줄게. 근데 그 금리가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그 통화의 가치가 상승하는 것인데, 우리나라가 이제 뭐 제로금리부터 해서 3.5%까지 금리를 인상을 해서 가치가 절상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거는 이제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다른 나라들, 특히 기축통화인 달러와 비교를 해봐야겠죠. 그러면 달러와 비교했을 때 금리가 더 낮다라고 하면은 가치가 절상이 아니라 절하. 그러니까 가치가 떨어지면서 원달러 환율의 급등으로 이어질 수가 있겠죠. 비교했을 때. 네. 그리고 원자재 수입 가격이 더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원자재의 수입 가격이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1달러에 1,000원이라고 그냥 가정하겠습니다. 지금 1,300원이 넘었지만 1,000원이라고 가정한 상태에서 과거에는 어떤 수입 그 상품의
가격이 1달러라고 하면은 지금 1,000원 가지고 됐었는데 그 원화 가치가 자꾸 떨어지게 돼서 1달러에 1,000원이 아니라 1,300원, 1,400원을 가지고 가야만 1달러로 바꿔준다고 하면은 똑같이 1달러지만 우리가 그 들여야 되는 비용은 1,000원에서 1,400원이 된 거잖아요. 물론 이제 좀 극단적으로 제가 1,000원이라고 얘기했지만 어쨌든 간에 원화 가치가 자꾸 떨어지게 되고 달러의 환율의 급등이 일어나게 되거나 혹은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은 그만큼 수입 가격이 더 늘어나게 되니까 우리나라의 물가 상승의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무역 수지나 경상 수지의 적자가 가속화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무역 수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무역 수지라는 게 뭐냐면 일정 기간 중 한 나라의 총 수입과 총 수출 간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수출 위주의 국가, 수출이 GDP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국가 같은 경우에는 이 무역 수지가 계속 흑자가 나야 되겠죠. 나라의 어떤 경제가 좀 살아나고 발전을 하려면. 그런데 이 무역 수지가 좋지 않습니다. 일단 12월 1일부터 10일까지 열흘 정도만 봤을 때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20%나 감소를 했어요. 그리고 무역 수지가 49억 달러나 적자가 났습니다. 자, 49억 달러라고 하면은 좀 와닿지 않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49억 달러면 대충 한 6조 3천억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관세청이 이 무역 수지를 발표하는데 11일에서 10일, 그러니까 12월 1일에서 10일까지 수출액이 154억 2,100만 달러로 1년 전에 비해서 20.8% 줄었고요. 물론 이제 이 조업 일수가 8일이어서 지난해 같은 기간은 8.5일이라고 하니까 뭐 그거를 감안하더라도 수출액이 15.8% 감소한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나라는 무역 수지가 흑자가 나야 되는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GDP의 대부분이 수출이기 때문이죠.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흑자가 났다는 얘기는 굉장히 좀 위험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어쨌든 수입액이 전년 동기 대비 7.3%가 줄어들어서 203억 4,400만 달러를 기록했지만 어쨌든 간에 이 기간 무역 수지가 49억 2,3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해 놨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이제 한 약 6조 2,800억 정도, 뭐 6조 3천억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이게 또 다른 얘기. 자, 연간 누계로 보면요. 이게 더 심합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10일 기준으로요. 이제 대략 뭐 올해 기준으로 따졌을 때 무역 수지가 474억 6,400만 달러나 적자라고 합니다. 이러면 대략 60조 적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60조 적자. 엄청나지 않습니까? 자, 보세요. 한국 무역 수지 표를 제가 준비했는데 보시면은 2022년 3월 달 0.83에서 이제 2022년 4월 달부터 마이너스가 되고 계속해서 마이너스를 찍고 있습니다. 9월 달에 좀 심했고, 자, 여기 보시면 마이너스 6.99B라고 되어 있는데 이 B는 뭐 빌리언 달러, 10억 달러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 뭐 대략 7빌리언 달러라고 해서 70억 달러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근데 아까 제가 이제 10억 달러 정도면은 1조하고도 한 3천억 정도 되니까 70억 달러. 예, 엄청난 금액입니다. 엄청난 금액이죠. 근데 이게 계속해서 좀 적자를 내고 있다. 표로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이 파란색 선, 얇은 파란색 선 보이시죠? 이 얇은 파란색 선보다 밑에 계속해서 이렇게 적자를 만들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그렇다면 언제 투자를 해야 하는가 이런 이제 포커스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이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다가 마무리를 좀 지었는데요. 자, 뉴욕 연은의 총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노동이 CPI의 역할을 할 것이다. 이 얘기를 제가 이제 먼저 결론부터 얘기해 드리자면 그동안은 CPI 그리고 FOMC가 시장을 흔들었습니다. 뭐 CPI가 얼마가 나올 것이다 이러고 뭐 FOMC에서 금리 인상을 얼마나 할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 시장을 계속해서 흔들었다면 이제는 고용 지표 그리고 PCE 근원 소비 지출 뭐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실질 금리라고 하는 부분이 시장을 흔들 것 같습니다. 이 얘기를 제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 전에 여러분들 밑에 보시면 시장이 알려주는 매매 타이밍을 포착하는 주식 신호등 최진적 입장, 그리고 옆에 QR 코드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조금 이제 뭐 지루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50분이나 되는 시간 동안, 길다면 긴 시간, 짧다면 짧은 시간이지만 50분이나 되는 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이제 제가 좀 재밌게, 예를 들어서 뭐 종목이 이런 종목이 있었고요. 이거 매수를 했고요. 이 매수했는데 이 종목이 뭐 몇십 프로가 올랐어요. 뭐 이러면서 이제 수익 축하드립니다. 이러면 너무 재밌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 주식 투자를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지금과 같은 이런 하락장. 사실 하락장이라는 게 뭐 이렇게 직선적으로 내려오진 않고 이렇게 급등락을 반복을 합니다. 계단식으로 떨어진다고 하는데, 지난해 뭐 8월, 9월부터 우리나라 코스피로 따지면 8월, 9월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락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계속 저점과 고점을 낮추면서 하락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베어마켓 랠리가 저점 대비해서 약 한 20%까지 올랐지만 그마저도 10% 이상 하락을 하면서 지금 현재 바닥, 지난 전저점과의 차이가 10%도 채 안 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난 3월에 이 박스경제 TV에 런칭을 하고 어떤 큰 거시적인 부분들을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고 있는데, 계속해서 하락 기조로 설명해 드렸고요. 주식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은 제 어떤 영상이라든지 제 방송이라든지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셨을 때 좀 기분이 안 좋으실 수도 있죠. 나는 주식을 이렇게 갖고 있는데 저 사람은 자꾸 하락을 하라고 노래를 부르고 있으니까요. 근데 하락을 하라고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라 현상을 거시적인 관점으로 설명해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이런 방송을 너무 길어서 그리고 조금 어려운 내용들이다, 나는 그냥 뭐 종목을 좀 이제 설명해 주고 얼마에 매수해라 매도해라 이런 것들이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께는 조금 어렵고 좀 따분할 수 있습니다만, 들어오세요. 옆에 QR코드 핸드폰 카메라 여시면 들어올 수 있거든요. 저희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시면은 그래도 종목은 안 드립니다. 최근처럼 이렇게 하락하는 시장, 불확실한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 시장에서 종목을 드리면 안 돼요. 무리하게 종목을 드릴 필요가 없는 시장입니다. 리스크 관리 하셔야죠. 그래서 어, 뉴스 본다고 생각하세요. 매일매일 어떤 시장에 어떤 포커싱을 가지고 좀 대응을 해야 하는지 기본적인 어떤 뉴스를 여러분들이 보신다고 생각을 하고 들어오셔갖고 제가 드리는 시황 받아보세요. 제가 장 시작하면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고요. 뭐 10시 정도에 오전 시황 드리고요. 지난 밤에 뉴욕 증시에서 어떤 일이 있었고 세계 어떤 시장, 금융시장, 자본시장에는 어떤 문제들이 있었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어떤 뭐 새로운 어떤 뉴스들은 어떤 게 나올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리고 있고, 장 마감할 때쯤 돼서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 코스닥 시장이 어떤 식으로 흘러갔고 거시적인 부분은 이렇고 전 세계 시장이랑 비교해 봤을 때는 어떤 문제가 있고 혹은 뭐 더 강하고 이런 식의 얘기들 해드리고, 그 다음에 기술적 분석도 해드립니다.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최근에는 쌍봉이 패턴, 쌍봉 패턴이 나왔고 이 쌍봉 패턴이라고 하면은 고점 패턴의 대표적인 패턴입니다. 이 쌍봉 패턴이 나오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도망가란 얘기도 있을 정도로 그런 부분들이 나왔고, 이 쌍봉 패턴의 하단을 지켜주지 못했기 때문에 하락을 했고, 저번 주에 제가 이 딱 걸쳐져 있는 쌍봉의 하단 부분에 딱 걸쳐져 있어서 만약에 그 다음 날 여기를 지켜주고 상승을 한다고 하면은 위쪽 상방을 좀 보시고, 지켜주지 못한다고 하면은 여러분들 뒤도 돌아보지 말고 일단 도망가세요라고 설명해 드렸는데 결국에 지켜주지 못하고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자,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종목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 해도 시장이 하락을 하면은 같이 하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 종목들을 세력들이 좌우한다고 하더라도 그 세력들도 시장이 하락을 하면은 그걸 무시하고 그 종목을, 특정 종목을 올릴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개별적인 종목을 매매를 하시더라도 거시적인 부분에 포커싱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거시적인 부분들을 체크하고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림에 있어 감히 대한민국에서 탑 클래스 안에 든다고 제가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유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지금 현재 채팅방에 계신 오픈 채팅방에 계신 분들이 다 증언을 해 주실 거고요. 차후에 말입니다. 3월 때부터 제가 내내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기술적 반등에서는 종목들 여러분들께 드렸습니다. 시장을 잘 보는 전문가 주식신호등 최진혁 대표입니다. 여러분들 망설이지 마시고 들어오세요. 유료 아닙니다. 무료로 전해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꼭 들어오셔서 함께 이 시장을 어려운 시장을 대처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매번 얘기해 드리고 있죠. 들어오시면은 입장 코드 3,000 포인트 다시 가야죠.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가서 여러분들이 이제 주식시장에서 돈 많이 버시고 한박 웃음을 지을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3000 여러분들 코드 누르고 들어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그러면 조금 더 안내해 드리고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차 한 잔, 커피 한 잔, 물 한 모금 마시고 또 뵙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밑에 QR코드 찍고 들어오고 계시죠? 혹시 아직 안 들어오신 분들, 자, 옆에 QR코드 핸드폰 여셔갖고 이렇게 카메라 어플로 딱 비추시면은 바로 이동을 할 겁니다. 이동을 하면 여러분들 3000 코드 누르고 들어오시면 돼요. 자,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언제를 투자를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뉴욕 연은 총재가 내년에 노동이 CPI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드렸고요. 그동안은 뭐 CPI와 FOMC 그리고 이제는 고용과 PC이다 그리고 실질금리다 이 부분에 대해 설명해 드릴 건데 일단 파월 의장이 서비스 부분에 인플레이션이 꺾이지 않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뭐 블루 칼라, 화이트 칼라 이렇게 얘기해 드렸는데 블루 칼라 같은 경우에는 노동시장이 굉장히 견고합니다. 현재. 그러니까 블루 칼라라고 하면은 뭐 단순 노동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식당에서 서빙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물류 창고에서 뭐 일을 하시는 물류를 뭐 이렇게 분류한다거나 아니면 뭐 배송을 한다거나 그런 부분들이 블루 칼라 직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화이트 칼라 직종이라고 하면은 뭐 IT 업종이라든지 뭐 최근에 뭐 빅테크라고 하죠. 뭐 쉽게 말해서 뭐 네이버 카카오에 근무하는 뭐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런 화이트 칼라 업종에서의 해고는 여러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그리고 저를 통해서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게 해고가 되고 있는데 왜 자꾸 파월 의장은 고용 시장이 그렇게 견고하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 고용 시장 때문에 인플레이션 수치가 늘어나고 있고 계속 높아지고 있고 안 떨어지고 있고 또 고용 시장 때문에 견고한 고용 시장 때문에 금리 인상을 더 해야 될지도 모르겠다고 얘기하는가? 그것이 바로 블루 칼라의 업종의 굉장한 강세 때문인데요. 이 고용 지표가 좋게 나오고 있는 게 이것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그 고용 지표가 떨어지고 실업수당 청구가 늘어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표가 나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는 PCE라고 해서 개인 소비 지출 지수와 연동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개인 소비 지출 지수가 늘어나면 자, 전년 대비 만약에 늘어났다라고 하면은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한 가지는 작년 대비해서 돈을 더 많이 쓴 거니까 어쨌든 개인 소비 지출 지수니까요. 더 많이 썼다. 작년 이맘때랑 비교했을 때 똑같은 이맘때랑 비교했을 때 더 많이 썼다는 얘기는 경기가 굉장히 좋거나 아니면 인플레이션이 늘어나서 똑같은 거를 구매를 하는데 비용이 늘어난 거죠. 혹은 작년 대비해서 거의
비슷하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이 높다라고 하면은 그만큼 안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 PCE가 떨어지면은 고용 지표 같은 부분들도 같이 떨어지는 거고, 뭐 반대로 고용 지표가 굉장히 안 좋아지고 실업수당 청구가 늘어나면 PCE도 같이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 한 1년여 가까이 CPI, FOMC 이런 부분이 시장을 흔들었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고용과 PC이다 이렇게 얘기해 드릴 수 있는 거고요. 자, 계속해서 이제 언제 투자를 해야 되느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실질 금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실질 금리라는 것은 금리, 기준금리에서 이 PCE, 특히 근원 소비 지출이라고 해서 근원 PCE라는 게 있는데 이 근원 PCE는 뭐 그 에너지, 뭐 기름이라든지 뭐 유가라든지 아니면은 뭐 가스 이런 그 에너지 이런 부분이라든지 아니면은 식료품을 제외한 거거든요. 연준이 이 근원 PC를 굉장히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기사를 좀 소개해드리면 이제 드디어 뉴욕 연은 총재이자 연준의 3인자인 윌리엄스 총재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최근 인플레이션 데이터에서 좋은 소식이 있다. 상품에서 좋은 소식이 있고 렌트비에서 좋은 조짐도 있고 내년 후반에 내려올 것이다. 자, 이 CPI가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죠? 7.1%까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근원 서비스 인플레이션이 높고 이제 주거비를 막 제외하고 뭐 이래 보면 근원 서비스 인플레이션이 높고 노동시장이 강함을 보여줘서 근본적인 문제가 남아있어라고 했습니다. 자, 핵심이 뭐냐면 서비스 부분과 임금입니다. 그러니까 블루칼라 업종이 상당히 지금 강력하다 보니까 임금이 계속해서 높은 상태예요. 그래서 이 강한 고용을 재차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혹시 파월 의장이 자꾸 고용이 강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의문을 가졌다면은 지금 제가 설명해 드리는 이런 부분이 이제 강한 고용임을 강조하는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추가 긴축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실질 금리 1.5% 정도가 합리적이다. 이 얘기가 오늘 이 영상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실질 금리가 1.5%라는 얘기는 이 뉴욕 연은 총재가 어떤 힌트를 주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예를 들어서 뭐 연준 의장이 뭐 언제부터 뭐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다 보니까 이 뉴욕 연은 총재가 이제 연준의 3인자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3인자가 힌트를 준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했을 때 투자자들이 봤을 때 실질 금리가 1.5% 정도가 될 그런 시점부터는 연준에서 더 이상 금리를 뭐 올린다거나 하기보다는 하락에 대한 것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이 실질 금리를 봐야 되는데 실질 금리 계산법부터 볼게요. 자, 실질 금리는 기준금리 빼기 근원 PCE입니다. 그래서 현재 기준금리가 4.5%잖아요. 그래서 근원 PCE를 5% 정도로 잡았을 때 빼면 실질금리가 마이너스 0.5%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실질금리가 1.5%가 되려면 근원 PCE 5%를 기준으로 5% 기준으로 7.5라고 적혀 있는데 6.5가 되겠죠. 기준금리가 6.5%가 되거나 아니면 근원 PC가 3%로 낮아져야 됩니다. 현재 기준금리를 기준으로는 근원 PC가 3%, 현재 근원 PC만 기준으로 보면은 기준금리가 6.5%, 7.5% 아니에요. 6.5%. 근데 연준의 2023년 근원 PC의 목표가 3.5%라고 합니다. 목표가 3.5%예요. 왜냐? 3.5%면은 근원 PC가 3.5%면 기준 금리가 5%여야 이 실질 금리가 1.5%가 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 3.5니까 대략 이제 목표치보다 조금 더 높게 나오는 게 보통의 지표니까 한 4% 정도까지 떨어진다고 보면 최종 금리가 대략 한 5.5% 정도 나올까요? 너무 높은데요. 그러니까 4%까지 안 가고 좀 3.5%까지 목표치를 좀 달성하기를 바랄게요. 바랍니다, 정말. 자, 어쨌든 이제
근원 PCE가 계속해서 발표가 될 거고요. 그럼 이 근원 PCE가 정말 낮아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서서히 실질금리에 가깝게 실질금리 1.5%에 가깝게 이제 조정이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고 여러분들이 체크를 이제 언제쯤 증시의 바닥이 언제쯤이고 언제쯤 증시에 내가 투자를 하면 될 것이다. 강하게. 물론 아예 투자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렇게 이제 횡보하거나 하락하는 시장에서도 종목들은 나오기 마련이니까요. 그래도 이제 큰 비중으로 뭔가 이제 내가 비중을 실어서 강력하게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이 실질 금리 1.5%를 보고 하는 것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그래서 이 뉴욕 연준 총재가 최종 금리가 6, 7%는 확실히 좀 기본 가정에서 벗어난다는 거죠. 만약에 지금 현재 기준 그러니까 PCE를 현재 기준 5%로만 봐도 최종 금리가 7%까지 올라가면 실질 금리가 그렇게 높을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최종 금리가 6, 7%까지는 안 올라갈 것이다. 확실하게 PCE는 떨어질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실질 금리가 2.5, 3.5%가 플러스가 돼서 너무 과도한 긴축이라는 거죠. 그래서 최종 금리가 추가 상승 시에 한 5.5 정도가 1차적으로는 가능성이 높고 상황에 따라서 만약에 PC가 정말 계속해서 안 떨어진다고 하면은 상황에 따라서 한 6%에 가까워질 가능성도 배제하지는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근원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 이제 이게 23일에 발표가 됐습니다. 이 발표된 건 잠시 후에 보도록 하고요. 이 전년 대비해서 이제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올랐다가 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렇게 3.5까지 목표를 한다는 거죠. 연준에서. 기준금리 4.5니까 이것들을 잘 계산해서 실질 금리를 보면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어떤 타이밍, 강하게 투자할 수 있는 타이밍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잠깐 또 쉬었다가 여러분들 또 차 한 잔, 물 한 잔 하시고 잠깐 남는 시간에 잠깐 쉬는 시간에 여러분들 이제 시장에 알려주는 매매 타이밍 포착하는 주식 신호등 최진영 입장 옆에 QR코드 찍고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서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잠시 쉬었다가 이제 PCE가 얼마나 나왔는지 그래서 지금 현재 기준금리랑 대조했을 때 실질금리가 1.5%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들 지금 차 한 잔씩 하고 물 한 모금 하시고 커피 한 잔 하시고 계시면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미국 근원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 전년 대비해서 PCE가 어떻게 나왔냐? 12월 23일이었죠. 12월 23일에 실제로 이제 4.7%가 나왔습니다. 여기 보면 실제, 예측, 이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전 대비해서 예측치가 4.7%였고 실제로 이제 이게 없었겠죠. 근데 이제 발표가 딱 되면서 4.7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보시면 지난해 2021년 한 7월, 8월쯤에 이제 3.5 정도였죠. 여기 보시면 3.5 정도에서 올라가서 급격하게 올라가서 지금 대략 지금 올라간 지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한 14개월 정도가 지났습니다. 4.5 이상을 올라간 지. 근데 어쨌든 지금 이제 PC가 근원 PC가 이렇게 나온 상태에서 우리가 연준의 피봇을 계산해 그 예상해 볼 수 있는 실질 금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어떻게 계산을 하면 되냐? 기준금리가 현재 4.5%니까요. 4.5%니까 여기에 근원 PC를 빼면 됩니다. 그러면 실질금리가 나오는데 이 실질금리가 아까도 설명해 드렸지만 1.5%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래서 근원 PCE가 4.7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0.2니까 실질 금리가 1.5%가 되려면 근원 PCE가 지금으로부터 이제 4.7에서부터 마이너스 1.3%가 빠지거나 혹은 기준금리가 현재 근원 PCE 기준으로 5.8%가 돼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내년에 기준금리가 뭐 6% 되는 거 아니야? 뭐 7%까지 오르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걱정은 지금 현재로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근원 PC가 어쨌든 하락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건 있죠. 지금 이제 5에서 한 5.25 정도에서 한 4.7 정도까지 1%도 안 되는 그 양이 빠지는데 시간이 꽤 오래 걸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4.7에서 3.5까지 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다. 그런데 연준이 이거를 한 1년은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4.7에서 3.5가 될 때까지의 그 기간을요. 연준 목표치가 이제 3.5니까. 그런데 그건 있어요 또. 급격하게 최근에 하락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목표치라는 거는 조금 높게 잡기 마련이죠. 높게 잡기 마련이기 때문에 올 연말까지 그러니까 이제 뭐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는 좀 지속될 것 같다. 그러니까 고점을 찍고 하락을 하고 뭐 피크 아웃을 해서 고점을 찍고 하락하는 어떤 그러한 상황이긴 합니다만 이게 뭐 갑자기 급락을 해서 뭐 너무 많이 빠지고 인플레이션이 갑자기 빠져 갖고 뭐 그런 수준까지는 될 것 같지 않아요. 어느 정도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장도 안 좋아지고 침체되고 경기도 침체되고 그렇게 되면은 그거를 좀 상당히 안 좋은 뭐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도 하는데 그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되겠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이 인플레이션 연준의 목표치만 봤을 땐 3.5%인데 지금 4.7이니까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1.2%니까요. 물론 이제 작은 수치는 아니에요. 작은 수치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계산들을 쭉 해 봤을 때 뭐 기준금리가 6%가 되려면은 PC가 4.5%야 되잖아요. 근데 연말까지 고금리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그 정도까지는 아닐 것 같다. 그래서 한 5.5 맥스가 5.5 그러면은 맥스 5.5니까 근원 PC가 1.5가 되려면 실질금리가 1.5%가 되려면 기준금리 5.5에서 근원 이제 4% 정도 정말 그 근원 PC가 안 빠진다고 하면요. 정말 안 빠져서 0.7 밖에 안 빠져서 4 정도가 됐을 때 정말 안 빠졌을 때 그러면은 최대치 기준금리가 한 5.5%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좀 어려운 얘기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연준의 어떤 금리 인상 폭 이런 것들 그리고 최대치로 올라가는 게 지금 계속 뭐 4%대에서 5%대가 되고 '아 이거 이러다 6%가 되고 7%가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은 일단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지표만 봤을 때 그 정도까지는 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대체적으로 지금 이제 제가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만 뭐 주변에서 그리고 뭐 제가 또 이렇게 많이 배우고 있는 분들의 얘기를 제가 또 빌려보면 내년 상반기 이전 내년 한 1 분기 정도에 좀 주가 증시가 좀 바닥을 치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도 그 시점을 준비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뭐 이 하락장을 만약에 잘 견디시고 혹시라도 뭐 저와 함께 하셔서 뭐 좋은 대비를 하셨다.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지만 어 지난 뭐 5 월부터 여태껏 계속해서 좀 하락을 할 것이다라는 여러분들이 듣기에는 별로 좋지 않은 얘기지만 그래도 결과적으로 상당히 많이 하락을 한 그래서 이제 뭐 제 얘기를 잘 들으셔서 여러분들이 뭐 현금 자산을 좀 잘 갖고 계시다. 혹시라도 그렇게 좀 이번 하락장에서 그래도 선방을 하셨다. 그리고 투자할 수 있는 어떤 여력이 있으시다.
라고 하면은 내년 1분기쯤 됐을 때 엄청난 기회가 올 수도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연준이 참고하는 이 당시에 나온 뉴스거든요. 23일 나온 뉴스인데 연준이 참고하는 미국 11월 PCE 물가가 5.5%. 자, 이거는 이제 근원 PCE 물가는 아니에요. 뭐 식료품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에너지 뭐 그런 부분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미국의 엄청난 한파, 그다음에 이제 요즘 한국도 좀 춥죠. 추운데 근데 이제 근원 PCE 물가를 좀 보는 게 좋단 말이에요. 물론 한파 때문에 이제 기름, 에너지 소비가 또 늘고 이렇게 되면은 또 CPI라고 하는 게 또 오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일단은 지금 현재 이제 증시만 보자고요, 우리가. 이거 증시만 봤을 때 그 CPI 때문에 움직이는 그러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지나갔고, 뭐 경기 침체라든지 제가 위에 설명해 드렸죠. 이제 경기 침체, CPI FOMC보다는 이제 뭐 경기 침체, 고용 이런 부분, PCE, 실질 금리 이런 부분들이 좀 시장을 좌우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 드렸고. 자, 어쨌든 이제 PCE 물가가 1년여 만에 최소폭이라는 얘기는 최소폭으로 증가했다는 얘기인데 어쨌든 간에 오름세이긴 해요. 이렇게 올랐잖아요. 자, 그런데 그 기사에 처음 나온 헤드라인 부분이 상품 물가 하락에도 서비스 물가는 계속 오름세다. 소비 지출 증가세가 둔화되었지만 어쨌든 이 서비스 물가에 대한 얘기 제가 아까 강조해 드렸죠. 이 서비스 물가가 상당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왜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가장 정확한 물가 지표로 간주하는 근원 PC 가격 지수 역시 지난해 10월 이후 가장 작은 상승폭이다. 가장 적게 나왔다가 아니죠. 가장 작은 상승폭이다. 자, 그런데 전월 대비 상승률이 전망치와 일치를 했어요. 어쨌든 일치를 한 상태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얘기는 노동시장이 과열되었고 서비스 물가 상승세가 여전히 진행형이다.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번 방송에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11월 소비자 물가 지수 CPI가 작년 12월 이후에 최소폭인 7.1% 올랐을 때 증시가 굉장히 급등을 했죠. 굉장히 급등했는데 자, 그 이후에 지금 또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왜? 옮겨갔다는 거죠. 그리고 저번에 이제 12월에 FOMC가 열리고 나서 점도표 때문에 또 5%가 넘는 그 최종 금리, 이번 금리 인상 사이클 최종 금리 2023년이 될 것 같은 그 최종 금리 사이클이 5%가 넘어버렸죠. 5.1% 평균치가 나왔는데 그 부분이 지금도 이 증시의 반영이 현재도 되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좀 지켜보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차트 이따 보여드릴게요. 자, 시간이 한 5분 정도 남았는데 자, 어쨌든 이 마지막 제가 준비한 기사입니다. PC 가격 지수가 오름폭이 줄었다. 인플레이션이 최악의 고비를 넘겼을 것이라는 정점론에 힘을 보탰다. 자, 이거는 이제 의미가 없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자, 이게 더 중요합니다. 다만 예상대로 에너지, 상품 물가가 진정 기미를 보이는 것과 달리 노동시장의 과열, 서비스 물가 상승세. 자, 이거는 다시 한번 강조, 블루 칼라, 화이트 칼라, 이 화이트 칼라 말고요, 블루 칼라. 그 부분에서는 노동시장이 과열됐다. 자, 혹시라도 아니 지금 이렇게 뭐 해고를 하고 기업들이 어렵다고 하는데 이 노동시장 과열 이거 무슨 말이냐? 단순 노동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한 노동시장은 지금 현재 굉장히 과열돼 있고요. 서비스 관련된 뭐 서빙하거나 뭐 어떤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뭐 그런 거 있죠. 그런 물가 상승세가 계속 진행 중이다. 이것이 포인트다. 그래서 연준이 시장의 기대만큼 빠르게 통화 정책 전환에 나설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라는 기사를 끝으로 이제 기사 정리는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12월 23일부터 이 발표된 12월 23일부터 현재까지의 차트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자, 지금 이거는 이제 나스닥이거든요. 제가 빠르게 정리해 드릴게요. 나스닥이 여기서부터 보면 되겠네요. 이 나스닥 주봉입니다. 하락을 하잖아요. 하락을 하게 되면 자, 여기서부터 하락
1파 그다음에 2, 3, 4, 5 뭐 요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하락 1, 2, 3, 4, 5파. 차트 잠시 분석해 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되돌림이 나옵니다. 되돌림이 나오고 자,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자, 이것만 보시면 돼요. 1, 2, 3, 4, 5파 이후에 되돌림 상승 이후 지금 현재 하락, 상승, 그리고 하락 진행 중. 3파 진행 중. 자, 한 번 더. 1, 2, 3, 3파라고 하거든요. 이 3파의 하락이 통상적으로 가장 세고 깊습니다. 지금 현재 1, 2, 3파 하락 진행 중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나스닥 전저점을 만약에 깨고 하락을 한다면 이 3파의 하락은 생각보다 더 깊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2022년이 며칠 안 남았죠. 그리고 내년으로 넘어가서 내년 뭐 1월 중순쯤에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가 될 겁니다. 올해 4분기 실적이 말이죠. 근데 올해 4분기 실적이 굉장히 안 좋게 나오면서 경기 침체가 정말 눈에 가시화가 되면 그때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촬영을 하고 있는 게 12월 28일입니다. 28일 지금 현재 이것도 제가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당일 추이를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개인이 지금 현재 12시 35분 현재 코스피에서 8,900억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굉장히 매수를 많이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제가 이 일별 동향을 봤거든요. 자, 다시 이제 한국 차트로 제가 보여드려야겠네요. 자, 한국 차트입니다. 코스피 차트예요. 제가 일별 동향을 봤을 때 개인이 굉장히 많이 매수하는 거를 12월 2일에 9천억을 매수했고요. 뭐 그 이후에 뭐 5일, 6일, 7일, 8일 해서 3천억, 3,800억, 1,800억, 2천억 매수했는데 하루에 굉장히 많이 매수한 어쨌든 그런 시점을 생각해 보면 12월 2일입니다. 그때가 여기에요. 12월 2일. 이때 개인이 굉장히 많이 매수를 했고요. 자, 그리고 쭉 시간이 흘러서 12월 15일에 4,500억을 매수합니다. 그럼 12월 15일이면 여기네요. 제가 그려드릴게요. 여기입니다. 이렇게 개파락을 해서 큰 폭으로 하락을 하면은 다시 상승을 할 것이다라는 예상, 기대 이런 것들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결과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섣불리 지금 매수하시면 안 돼요. 확인하셔야 됩니다. 적어도 제가 이제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한 주마다 연락을 한 주마다 뭐 연락이라기보다는 한 주마다 여러분들께 이제 뭐 이렇게 방송을 하고 그다음에 이 밑에 시장에 알려주는 매매 타이밍 포착하는 주식 신호등 입장해서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시면 매일매일 시황을 전해드리고 있지만 어쨌든 내년 1월 이제 내년 바로 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조금 관망하고 지켜보는 좀 그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다. 자꾸 이제 뭐 발바닥을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정말 주식 격언 있지 않습니까?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 팔아라. 지금 이게 발바닥인지 무릎인지 혹은 허리밖에 안 됐는지 아직도 허리밖에 안 됐는지 알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좀 확인하고 매수를 해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을 좀 리스크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다라고 전해드리면서 오늘 제가 준비한 방송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시장이 알려주는 매매 타이밍을 포착하는 주식 신호등 최진혁 대표였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